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 리서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흔들리는 애청자 여러분께 제가 시장의 얼개라고 할까요? 판의 흐름을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로부터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한 25년 동안의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4번 정도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 8년 이때는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가는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2000에서 3000까지 올라가는 장이 있었고 지금 4000까지 올라온 장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지금 시점 이전의 3번의 대세 상승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략 한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의 장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지난 5월에 주가지수 2600포인트의 저점을 찍고 지난 11월 초까지 해서 약 6개월 정도 되죠. 16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1월에 좀 조정이 조금 아픕니다. 기존에 이러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4200포인트에서 3800포인트까지 400포인트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4000포인트가 다시 올라왔는데 1600포인트가 올라오고 400포인트가 조정받는 것은 큰 흐름 내에서의 일상적인 조정의 과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변곡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흐름을 잘 타게 되면 투자의 수익 틀림없이 나시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상황에서의 좋은 지수의 시장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움츠리지 않습니까? 이보전지연에서 일부 휘프트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수가 더 떨어진다라는 불안감보다는 이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면서 그간의 가격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시간차를 두고 또 가격차를 두고 조정에 대비해야 될 투자 습관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오르지 않은 종목 중심으로 다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이 시장의 판이 바뀌는, 색깔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운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운용의 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 조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조금 리밸런싱 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리밸런싱에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환율이 지금 1,480원 찍고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는 과정에 있는데 환율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1,350원 내외에서 플랫하게 움직이는 환율이 뭐 한 달여 사이에 한 100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상승 흐름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환율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시장의 보수적인 대응 전략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환율이 왜 올랐는가를 해석을 해야 돼서 그 해석을 찾아서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일간에서는 뭐 해외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또는 돈을 정부에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뭐 부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많았었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한 20조 정도의 그 추경을 통해서 그 돈을 풀긴 했으나 이 정도 수준에서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환율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올라간 기본적인 배경에서의 흐름은 한 3달 전에, 2달, 3달 전에 그 파월 의장이 긴축을 종료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었죠. 미국에서 긴축을 종료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동성 회수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 풀린 달러를 지금까지 걷어들였거든요. 걷어들인 방법은 채권을 매각해서 달러를 회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멈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유동성 공급은 하지 않더라도 돈을 시장으로부터 유입시키는 회수하는 과정이 멈췄기 때문에 그 간의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이라든가 또 안전자산 선호 성격에서의 종목들과 또 투자 관점에서의 흐름을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미국 시장에서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종목들은 M7 종목들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안전하다. 계속해서 주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 접근을 했었죠.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회수 과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 회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유동성을 시장에 풀게 되면 미국의 금리는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채권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의 채권이 있고요. 미국 시장의 채권이 있어요. 채권의 가격 형성 원리는 금리가 내려갈수록 수익이 배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의 채권 투자되어진 자금을 회수해서 미국 시장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결과값에 의해서 최근에 국내 국채 수익률 가격을 보게 되면 3년물 수익률이요. 최근 한 한 달 반 사이에 2.4%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 진행되던 가격이 2.9%까지 올라왔어요. 2.4에서 2.9는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느냐면 종합주가 지수로 판단해서 한 700-800포인트가 움직인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가격 차의 변동성이거든요. 3년물이 그랬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2.7에서 3.2,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채권 매도가 있었고요. 채권 매도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갔고 주식시장이 빠졌던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국채 수익률이 2.9까지 올라갔다 2.8 수준에서 지금 횡보 내지는 하향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도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100원 가까이 올라왔지만 1470원 전후로 해서 상단에 딱 막히는,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고점부에서 지금 더 이상 추가 상승보다는 여기서 좀 머무르거나 하락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에 있어서 이제 매수로 전환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매도에 대해서는 좀 잦아들 수 있다라는 지금 자금 통화 시장에서 흐름을 판단해서 주식시장의 외국인의 동향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의 변화, 물론 채권까지 판단해서 이해하시게 되면 더더욱 시장의 원리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쉽겠지만 그 부분까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환율 상황의 변화가 지금 1470원대에서 막혀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돼서 145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은 다시 매수의 시장에 가담할 수 있는 분위기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변화도 주식 못지않게 체크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상방은 이제 막혀 있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이제 하락의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변곡의 흐름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국내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미국에서의 분위기를 판단해 보게 되면 환율이 급격하게 하향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국내 국채 수익률 자체도 하락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올라갈 수 있는 범위에서의 상승률은 멈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지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 상황과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참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현상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구글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정체되고 머물러 있고 오르내림의 반복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최근에 많이 빠져있는 형태이고요. 미국 시장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화의 단계로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오래 했고 또 오랜 기간 미국 시장을 들여다봤던 투자자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시총 1위는 당연히 애플을 꼽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애플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 1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지금 최근 한 1년여 상황 하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등극을 해서 제 기억으로 한 6, 7, 8개월 정도 지금 1위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세한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애플이 1위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도 리밸런싱, 재조정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애플의 주가 상황과 애플의 시총 규모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애플이 4조 1천억 달러가 됩니다. 한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총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 붙었습니다. 이게 변화하려는 과정에서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왜 애플이 시총 1위
가 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와 애플의 매출 규모가 거의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총 1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규모, 각 국가 간에 있어서 대표주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이익이 높은 회사이긴 하나 매출이 높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애플은 이익도 높고요. 매출도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종목 간의 흐름의 순서가 변화했는데 이게 정상 수준으로의 변화가 다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좀 정체되어 있고 애플은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아주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은 아니겠지만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 이게 손바뀜, 이 순서 바뀜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만으로 미국 시장 나스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뭐 고점 찍고 조정받고 오르내림의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종목 간의 흐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정상화 이전의 수준의 그러한 환경적 변화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 빌어다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파월 의장이 과거에 연준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지금의 주식시장 상황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버블은 꺼지고 나서야 그게 버블인 줄 아는 것이지 버블이 커져 나가고 있을 때는 그게 버블인지 아니면 정상화 시장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국내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어마무시했어요. 뭐 100배, 200배는 기본적으로 그때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갈 때는 뭐 광풍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버블인지 아니면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 꺾이고 나서 한참 뒤에야 IT 버블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AI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다, 아니다. 저 또한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버블이다라고 단언해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나가는 버블이 계속 커지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버블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투자자는 돈만 벌면 되니까 이게 그렇죠. 뭐 그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반도체 섹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를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의 적정 평가 수준에서의 최근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내년도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20만 원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만 원의 삼성전자의 가치는 지금 현재 D램 시장의 회복과 D램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10만 원 적정 주가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15만 원이 가고 20만 원이 가는 주가의 변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D램 가격이 지금 8불대이지만 10불 가고 15불 가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두 가지 그 기회적 재료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엑시노스에 대한 안정적 그 안착화. 이게 안착화가 되면 8조 원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12조 원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런데 연간 단위로 8조 원이라고 한다면 분기별로 한 2조, 3조 정도가 여기에 업사이드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도 지금 가격 대비 30-4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의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그 엑시노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1월에 출시되는 S26에 대해서 25% 정도 장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100% 장착하겠죠. 그러면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매출이 한 150조 됐습니다. 지난해 여기에는 한 12조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러한데 그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쪽에서 8조가 적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12조를 벌었는데 지난해 여기 8조, 그러니까 원래 8조 적자가 나지 않았으면 20조 이상을 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쪽이거든요. 근데 이 파운드리와 시스템 쪽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리 쪽은 이제 그 일본의 닌텐도사로부터 이제 수주받은 물량도 스위치2
대해서 이제 납품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테슬라에서 또 2나노급 지금 28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년 2, 4분기 정도 되면 이 파운드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파운드 쪽에서 적자가 개선되는 연간 단위로 8조, 여기도 8조 정도 적자가 나고 있어요. 8조 정도의 적자 부분이 감소되는 추세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주가가 한 3, 40% 업사이징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재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D램 업황에 대한 개선이 되어지는 상황 하에서 적정 주가. AP가 안정적 작동될 때는 15만 원. 파운드리가 개선될 때는 20만 원.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 단위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관심이 많으시죠? SK하이닉스는 조금 난해합니다. 난해하다는 게 뭐냐면 약간은 고평가의 상황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적인 편차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회사이죠.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독점적 납품처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미래 가치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훌륭한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가 수준에서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적정 주가 논쟁이 아니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되면 AI가 최초의 그 시장에서 회자되고 AI가 이슈화됐던 게 24년 1월 정도였어요. 이때 오픈 AI가 우리는 AI를 표방하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24년 1월부터 시장에서 AI 했었거든요. 이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50불이었습니다. 이게 4배가 올랐죠. 200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좀 조정받고 있지만 이때 하이닉스의 주가가 24년 초에 13만 원이었어요. 65만 원이면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TSMC도 한 4배 올랐어요. 3배 반? 4배? 이 정도 올랐습니다. 이 시점 대비해서. 그 동일 업을 하고 있는, 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수준에서의 가치가 적정하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한 3.5배, 4배 정도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보이게 되면 우리가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전에 안 움직였다가 최근에 주가가 세게 펌핑했다고 해서 이제 주가의 수준을 판단하는데 이제 적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엔비디아와 기준점 키 맞추기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오버슈팅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D램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성과 좀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저는 투자 관점의 매력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왜? 앞으로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재료 가치 측면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뉴스 관련해서도 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AI 서버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LPDDR을 적극 도입하면서 저전력 D램 수요가 서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응 전략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서버로 확대되는 게 아니고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의 전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겁니다. 방금 RPD님 말씀 LPDD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휴대폰 저사양폰, 그러니까 보급폰에 사용되는 칩이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AI 칩은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1.7불 정도 하고 LPDDR은 한 2.1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DR4 반도체입니다. 가격 차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휴대폰에 들어가는 물론 보급형에 들어가는 칩이긴 하지만 이 칩으로 교체하겠다는 거 좀 비싼 칩으로. 이유는 전력을 조금 먹고요. 발열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비싸지만 요 칩을 이 반도체를 갖다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휴대폰에만 장착을 했던 아주 비싸진 않지만 이런 반도체 칩이었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조금 저렴한 칩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비싼 칩을 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우월한 어떤 현상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도 이익 개선에 대한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게 당장에 발주가 크게 들어와서 납품을 크게 하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되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26에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한다는 소식은 어떤 거를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S26이 아마 내년 1월에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은 1월과 7월에 하고 애플은 이제 10월, 9월에 이제 신상품을 출시하는데 여기에 이제
엑시너스 2600을 25% 수준에 대한 비율로 장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엑시너스 2600이 지금 최초 장착하는 건 아니고요.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유럽에 판매되는 폰이라든가 국내에 판매되는 폰들에 적용을 시켜서 출시를 했었어요. 부분. 근데 이제 발열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고 출시하고 회수하고 출시하고 이런 반복적 그 경험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뉴스들을 많이 보시면 그 이재용 회장께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AP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만큼은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구현이 될수록 최선을 다해라. 뭐 계속 엑시너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다가.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한 4분의 1 정도 제품에 대해서 이번에 장착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1월에 출시가 돼서 2, 3월 정도면 이게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 4분기나 3, 4분기에는 100% 삼성 제품에 대해서는 이 AP를 자사 모델로 장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퀄컴에 계속 지불하고 샀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제로화가 되기 때문에 자체 제품으로,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다른 거 자체가, 애플은 자체 AP를 씁니다. 이게 AP 하니까 어려워 보이시는데, 휴대폰이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100만 좀 넘는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100만 원이라면 AP 가격이 3, 4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포지션, 한 120만 원에 한 3, 4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칩 하나가 아니고요. 한 20에서 25%의 원가 구조의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 생산 제품으로 장착이 될 경우는 삼성전자의 또 다른 휴대폰 사업 부분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 저도 이게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이 부분이 저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번 시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의 오너가 자신 있게 이번만큼은 성공할 것이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테스팅을 안 해보고 했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는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20만 원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조정장에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번에 그 93,000원 아마 장중 저점을 찍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만 5천 원 고점이었고요. 저는 이 93,000원 이 언저리 근처가 앞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더라도 이 근처 가격이 하방 저지선의 저점부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가격적 접근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시기적 판단으로의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그 올해 내에서 최저점은 49,900원이거든요. 최근 한 1년여 동안의 가격을 보게 되면. 근데 49,900원의 저점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찍었던 것 같아요. 올 초인지 지난해인지 찍은 이후에 계속 5만 원을 축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의 저점은 한 6, 7개월 전에 가격은 저점을 찍어줬지만 주가의 전환은 기간이 상당 기간 걸렸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저점이 지난번에 찍어줬던 93,000원일 수 있습니다. 93,000원 앞으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 본다면, 이 종목이 내가 98,000원에 사더라도 움직이기 직전 타이밍에서의 흐름에서 진입하는 게 효과적인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의 저점을 판단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서 주가의 전환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그 반등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 시기는 좀 언제가 저는 내년 정도가 되어질 것 같고요. 내년 1, 4분기 1, 2월 정도 선에서의 전환의 타이밍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지난번 93,000원 찍어줬다라는 저점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가의 상승 전환 시점에서의 흐름을 보면 12월 말 1월 초 이 정도 시점이 삼성전자 주가 전환 시점에서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색다른 관점을 한번 접근을 시켜볼게요. 단순하게 기간 조정화 과정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뭐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간 조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떠한 해석차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시장은 아주 저점을 통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쭉 상승을 했어요. 9월에 잠깐 조정이 한 달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뭐 조정이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이 두 달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월봉상으로 양봉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죠. 5월부터 움직였습니다. 바닥 찍고 5, 6, 7, 8 4개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양봉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월 장에서는 음봉의 십자 도지형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1월까지 해서 11월도 초반부에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음봉 형태이고 보통 봉의 형태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4개, 하나, 2개, 2개 이런 형태로의 파장이 짧아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그러니까 이 굴곡이 좁아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1월 한 달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의 흐름에서는 음봉형 형태의 조정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월장의 상승 흐름에 맞추어서 삼성전자도 1월 시점에 또는 12월 말 시점에 주가의 전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12월 전략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아니고요. 1월의 상승 변곡점에 대한 저점 매수로의 접근이 필요한 지점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차 전지의 최근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한 2023년에 고점을 찍고 4년, 5년, 2년여 동안 2차 전지 업종이 시장에서 가장 소외받는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주가의 하락폭 또한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의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었죠. 근데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일정 수준에서의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주가 상승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11만 원 2배 올랐죠. 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완전 저점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대략 한 20만 원에서 60만 원 3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강하게 올라가는 소형주들도 있겠으나 대형주 단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 1.5배, 2배 이 정도의 수준에서 최근 주가 연동해서 주가 흐름들이 만들어진 게 지금 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2차전지 업종에서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게 되더라도 양재나 소재사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를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움이 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랐고요. 포스코피처엠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랐고요. LNF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바닥점 대비해서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이긴 하나 가격 차의 흐름을 보기에는 2배, 3배 이 정도 200%, 300% 정도 주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정상 수준에서의 주가 흐름에 동참하는 형태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계속해서 지수와 연동하지 않고 괴리를 보이면서 하락의 연속 선상에서의 흐름이었지만 이제 정상 단계로 들어서는 모습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체 올해 주가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이제 정상화로 돌아왔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캐즘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죠. 공장의 가동률하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배터리 생산 공장은 다 미국의 유럽에 있기 때문에 SK온이나 LG솔루션의 미국 공장, 유럽 공장의 가동률을 보면 거의 80%에서 100%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SK온 같은 경우 유럽 공장이 100%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그 캐즘 완화 현상에 대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실적이 괄목할 만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2분기, 3분기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캐즘은 이제 극복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지금 진행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매도 잔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2배 또는 3배 정도 올랐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기존의 공매도 잔고가 숏스퀴즈와 같은 형태로 환매수로 들어오면서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근데 데이터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공매도 잔고 수치를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의 공매도 잔고 수치가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지는 않았어요. 긍정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 공매도 잔고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감소하지도 않았다는 점. 유일하게 감소한 종목 LNF가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어요. 늘어났다가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공매도 잔고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강점이자 약점일 수도 있는 이런 흐름에서의 공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 이게 해소가 된다면 더 주가가 슈팅이 올라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어갈 때, 지금 액분에서 가격차 다르지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어갈 때 아주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공매도 잔고가 숏스퀴즈로 나오면서 매수로 환매세 과정에서 주가가 빵 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다. LNF가 최근 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매도 잔고가 해소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가에 탄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 라고만 볼 수는 없고, 신규로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은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기존의 공매도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로 동참할 수 있는 매수 대기 세력이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현상 유지라는 게 아주 나쁜 의미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 10월에 이제 폐지가 됐죠. 근데 이제 그 폐지 시점에서 돌이켜보게 되면 주가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올랐죠.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올 초부터 예견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폐지가 되는 시점에서 충격파는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충격에 대해서는, 또 영향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발표됐을 연초 시점에서는 주가의 악재 요소였지만 실제로 폐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악재 소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그제 2차전지 업종의 종목이 올라갈 때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개선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지금 리튬 가격이 톤당 9만 위안 정도, 얼마 전에 했다가 지금 8만 9천 위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가격 대비해서는 최고가입니다. 지난 8월 9월에 그 8만 8천 위안 한번 찍어줬었고요. 9만 위안 찍었다, 8만 9천이니까 고점부를 살짝 돌파한 가격인데, 이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이냐, 옆으로 쭉 그어보면 지난해 8월, 9월, 10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올 저점이 4만 5천 위안이거든요. 2배가 올라갔긴 했으나 24년 가격,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의 대부분의 종목이 1년 전 주가입니다. 리튬 가격 거의 가격을 치환해서 판단을 해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리튬 가격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제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고점이 60만 위안이었기 때문에 23년도에 뭐 그 고점을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리튬 가격이 10만 위안이 넘어가게 되면 2차전지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난해 가격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고, 여기 하나 체크해 볼 내용이 뭐냐면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왜 적자가 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뭐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적자의 원인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재사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그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를 하거든요. 1년분, 6개월분을 미리 삽니다. 사서 그 창고에 놓고 만들려면은, 왜냐면 수급 상황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수출 제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치나 6개월치를 사놓는데 이게 60만 위안에서 4만 5천 위안까지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계속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려서 일부 요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적자의 원인은 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금액이 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 저점을 찍어서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죠. 그럼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이제 완화가 되겠죠. 1년 전에 샀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적자폭이 개선이 되고 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최근 흐름에서의 조금 상승,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2차전지 업종의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리튬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그러니까 22년도 이전 단계에서의 리튬 가격은 5, 6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중국에서 수출 통제하면서 이게 60만 위안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내려와서 이제 예년 수준, 그러니까 8, 9만 위안도 이전 18년, 17년, 16년 이때에 비해서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만큼 전기차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배터리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차를 판단해 보면 정상 수준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금 뭐 9만 위안, 8만 9천 위안 수준 대비해서 리튬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여지가 있고요. 저는 10만 위안 전후로 해서
안착이 되게 되면 이제 원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손실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원자재는 안정돼야 되거든요. 가격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전후로 해서 안정이 되게 되면 훨씬 이산재 업종의 종목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러우 전쟁도 끝나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개선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이제 배터리 셀사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N솔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60만 원 찍었다가 이 종목이 26만 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한 54만 원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4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로 말씀드린 60만 원, 23년도에 고점, 이제 상장해서 얼마 안 됐을 시점입니다. 60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강했죠. 이게 26만 원에서 더블 치면서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44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이제 소재사 흐름에서는 23년도에 굉장히 가파른, 특히 이때 소재사들이 강했어요. 그 셀사들은 이때 크게 23년도에 주가 반응도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보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ESS라는 부분이 앞으로 추가되게 되어진다라면 그때 50만 원 수준에서 상장이 되었었는데 60만 원 수준은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는 점진적 개선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이제 그 당시에는 ESS라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의 앞으로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주가 상황에서의 개선이 되어지지 못한 부분은 뭐 유상증자라든가 기타 등등 주가 올라가기 약간 저해되는 요인들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부분들이었고요. LN솔이 ESS에 대해서 강자라고 한다면 SDI는 전고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SDI는 그간에 사업 확장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셀사들이 지금 상승의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해외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죠. 해외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해외에서 조달을 받아서 시설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달 비용, 금리 비용,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20조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3사 합치게 되면 SK가 가장 크고요. 뭐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데 SDI 같은 경우에도 전망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움츠려들었는데 이제는 좀 개선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ESS는 조금 약하지만 전고체라는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어질 때는 또 강점을 가지고 주가도 개선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의 또 다른 부흥이 ESS에서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ESS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 수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LN솔 기준으로 해서 ESS 부분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부각은 많이 되는데 실제 매출단에서의 그 파이를 따져보게 되면 크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LN솔의 매출이 대략 한 25조 원이 됩니다. 올해 ESS 부분의 매출이 한 3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 좀 넘을 겁니다. 내년에는 5조가 되고 내후년에는 8조가 된다. 계속 2배 성장을 하는 시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체 한 15%, 10% 뭐 이 내외에서 매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매출 기여도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ESS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AI이고 전력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의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전력 소모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이 부분입니다. 원전을 지어야 되는지 뭐 등등등등에 대한 해서 전력기기 업종의 주가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전력 기반으로 한 그 생산을 하는 원전이 대부분 저기 동남부 쪽에 다 동해안 이쪽 남부 지역에 다 이쪽에 원전이 있습니다. 서쪽에도 영광 쪽에 이제 한빛 원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쪽에 동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평택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송전 시설을 400km를 세우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가 들까요? 송전 시설을 지상으로 놨을 때 지하로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죠. 왜냐면 설비 비용도 있겠지만 땅을 매입하는 비용도 있으니까 1km 송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100억이 든답니다. 80억에서 100억. 지하는 250억.
그러면 400kg를 놓게 되면 4조 원이 들어가죠. 와.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송전 시설에 대한 설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전력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새로운 송전 시설을 설치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그래서 SMR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SMR은 지금 당장 개발되어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요. 저기 동해안 쪽에서 원전 생산하고 이걸 차량으로 보시면 10톤 카고 트럭에 큰 이 박스형으로 돼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여기다 딱 실어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서 평택 크러스트에 이 기중기로 해서 딱 놓고 여기 전력을 쓰게 되면 1조 원이면 보통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조 원의 송전 시설에 대한 비용을 커버할 것이냐. SMR 한 기 설치하는데 4조, 5조 원이 들거든요. 뭐 지금 당장 기술력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아직은 현실화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원전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송전 시설을 짓는 비용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더 가성비가 높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쓰임새가 앞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국내의 문제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서 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계속 수주가 있을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 사막이든 황무지이든 여기에 송전선을 깔 수가 없어요, 비용이. 그래서 슈퍼차저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근데 저기 황무지에 송전선을 깔아서 거기에 전력 충전소, 자동차 전력 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다가 놓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것. 이런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수요가. 아직은 차에 한해서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뭐 이런 형태로의 데이터 센터 옆에는 에너지 저장 단지가 생기는 이런 비용 대비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그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업종이 단순하게 전기차 생산 판매 대수로 인해서 이 업황의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이제는 볼 수는 없고요. 이제는 이제 확장을 해 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돌파구가 ESS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배터리 소지사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글로벌 리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다시 새로운 각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터리 기업 중에서 가장 그 시장 파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중국 기업들이죠. CATL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막 확장하고 커 나갔을까요? 물론 이제 그 이유도 굉장히 크죠. 중국 내 수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한 30% 정도를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밸류체인을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을 가지고 있고요. 재련을 하고요. 생산하는 하나의 밸류체인이 완성이 돼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이고요. 그래서 이 CATL이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플러스 소재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자릿수입니다. 4%, 5%입니다. 와, 너무 낮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그러니까 소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원자재 공급해야죠. 외국 가서 사와야죠. 재련해야죠. 국내에서는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재련할 만한 그 상황이 안 되고요. 또 해서 재련을 해야죠. 또 가져와야죠. 이 각각 중간 마진을 다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가져와서 만들게 되면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방금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포스코 그룹은 이 밸류체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거든요. 재련을 할 수 있죠. 이게 아직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기 그 남해안 쪽에 이제 재련 관련해서 생산 시설을 뭐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광산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이제 그 생산 그 기업도 가지고 있죠. 포스코 그룹은 이런 밸류체인이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놓고 판단해 보면 가장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중개 기업을 판단해 요 이제 이익 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어지겠죠. 이제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가 2차전지 관련 업종의 종목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의 2차전지 관련 사업은 5%밖에 안 됩니다. 95%가
철강 재련 관련 사업을 하는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자체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사만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어디 광산에 어떤 뭐 투자를 했고 광산을 가지고 있고 재련을 하고 뭐 이런 내용에서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에 대한 구성비를 보게 되면 5%뭐 내외거든요. 다만 이제 지분은 포스코 퓨처엠 지분 거의 80 상당 부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각 계열사의 지분은 이제 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열사의 그 2차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이익은 공유하나 자체적으로 2차전지와 관련된 소재 산업에 대한 자체 매출은 5%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가 부진은 아무래도 이제 철강 산업이 최근에 그렇게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영향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이런 영향에서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의 주가들 종목들이 앞으로 관심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에서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단 2차전지로 국한되어서 포스코 홀딩스의 평가로 보는 게 아니고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민감주로서의 가능성을 두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더 바라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북미 응급제 사업과 ESS용 양극재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터리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다라고 해요. 당연하겠죠. 모터하고 배터리 빼면 전기차는 없으니까. 차체만, 프레임만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30%고요. 그러니까 비용 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음극재가 15%입니다. 배터리가 전체 50% 가까이 되는데 전기차의 그 비용 면에서 이 배터리 내에서 구조를 보게 되면 양극재가 30%, 음극재가 15%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기존의 소재사이면서 양극재,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부분이 조금 포지셔닝이 크긴 한데 음극재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는 부분은 아까 밸류체인 말씀 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정상화, 그러니까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도 판단해 보게 될 때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내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켈이 아까 제가 퍼센테이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니켈이 이제 전기차에서 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40%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SM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는 니켈 부분이 이제 뭐 감소하기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알루미늄 대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내용은 광산에 대한 그 소유권 뭐 매입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재련 시설을 또 인도네시아에 지었다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재련 소재에 대한 재련을 짓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대부분 이걸 수입하고 하는 게 뭐냐면 환경 오염에 굉장히 이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종 약물로 계속 거르고 하다 보니까 이 약물로의 이제 그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재련소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재련소까지도 에코프로가 이제 수직 계열화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광산과 재련소를 이제 인수했다라는 부분은 뭐 의미 있죠. 좀 전에 아까 CATL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원가 구조 측면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은 여기 사오고 이쪽은 여기 사와서 이걸 결합해서 만드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면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자체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을 하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사이자 뉴스이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최근에 이상한 그러니까 2차전지를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부분을 혹시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뭐 몇 년 전에 2차전지 업종을 하면 최초의 셀사의 움직임보다는 소재사의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거는 주변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엔캠이라든가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또 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소재사보다도 이 소재사가 먼저 움직이면 주변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떠한가? 일부 셀사와 이 제한적인 소재사 세계 외에는 안 움직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압축 과정입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초기 시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관련만 돼 있으면 다 그 카테고리로 다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한 단계 시장이 침체를 거쳐서 다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압축되어진 핵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로만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앞으로 주가 전망치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포퓨, LNF, 에코프로비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탄력도가 조금은 다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저점 대비 상승이 에코프로비엠이 8만 원, 18만 원. 뭐 2배 조금 넘죠. 포스코피점이 10에서 25만 원. 2배 조금 넘죠. LNF가 5에서 15. 이건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 2배 반이냐 3배냐의 차이는 있는데 상승률 자체로 따져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이제 가장 강한 탄력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에코프로가 최근에 강한 탄력을 보여줬지만 이것도 2배입니다. 5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상승의 폭은 거의 비슷해요. 요 사사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거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LNF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부 분들은 LNF가 위에 말씀 주신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 뭔가 그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최근 8분기, 2년 반 동안 8분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적자였습니다. 이 재고 LNF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극재 부분에 이제 그 테슬라와 연계된 납품사였고요. 이제 밸류체를 보면 LG에너솔루션에 납품해서 LG에너솔루션에 테슬라에 납품하는 요런 구조로 되어진 LNF였는데 이 회사가 가장 타격이 컸던 게 뭐냐면 원자재 그러니까 LNF는 자체적으로 그룹사 형태가 아니고 에코프로 그러면 계열사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원자재를 미리 땡겨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적자에 대한 누적 적자를 가세시키는 데서 큰 요인이었어요. 이 회사가 납품을 잘해요. 규모는 나옵니다. 근데 적자예요. 이게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실 때 고질적인 적자. 왜냐하면 8분기, 2년이 넘게 적자였으니까 다른 소지사들은 지금 한 3개 분기? 3개 분기 정도 적자에다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기간 동안에 LNF는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재무적 불안정성.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난해 수준이 지금 가격입니다. 1년치를 먼저 이렇게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적자 부분은 다 지금 손실평가액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그 부분이 손실로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치의 개선도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소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리튬 가격이 낮았었던 게 오히려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상.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HMM이 그 법정 관리 들어가고 이런 게 뭐냐면 그 운임지수를 현대상선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2008년, 2007년 뭐 이럴 때 주가가 굉장히 높았다가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고 채권단에 넘어갔던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세계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운임지수라고 하죠. BDI. 이거를 이제 중개를 해서 컨테이너선을 미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운임지수라는 상품을 미리 사야 됩니다. 이거를 미리 5년치, 10년치 또는 몇 년치 높은 가격에 미리 땡겨서 사놔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내리고 나서 이제 그 손실이 나는 거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회사가 법정 관리로 들어간 채권단에 넘어간 계기가 되었거든요. LNF가 긴 흐름은 아니지만 6개월, 1년치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만 유양까지 올라가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높은 건 알겠지만 공장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은 가격의 물량을 확보했던 것들이 손실로 계상이 되었고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격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손실 계상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유연한 형태의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LNF 하면 테슬라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는데 앞으로 좀 로봇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SI 얘기를 했었죠. 로봇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와 연관돼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고밀도 고집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와 로봇에 쓰이는 배터리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 판을 뜯어보게 되면 우리가 건전지 형태된 거를 한 3,000개 정도 밀집해 놓은 거거든요. 건전지 모양으로 이 원통형으로 된 거를 이렇게 쌓아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전기를 뽑아 쓰는 겁니다. 근데 로봇의 전력 장치를 보게 되면 비슷하긴 한데 형태는 비슷하긴 한데 등에 부착되어 있는데 작죠. 판이 요만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등에 로봇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지금 현재 로봇 산업이 더 크기 위해서는 이게 배터리 산업이 커야 되거든요. 이게 전고체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있는 배터리 판으로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면 이 판을 갈아주면 1시간 반? 많이 쓰면 2시간입니다. 얼마 못 쓰네요. 괜히 그것도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에 로봇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뭐 1시간 반마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계속.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 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로봇과 연계된 흐름이고요. 고밀도 고집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LNF보다는 SAI 같은 회사들이 좀 더 로봇 산업과는 밀접한 관계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잠깐 LNF를 말씀하셔서 테슬라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한 80~90%가 테슬라 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에너솔루션에 납품해서 LG에너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향이 굉장히 강한 회사가 LNF이긴 하거든요. 이게 강점이자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LNF는 이제 LFP 같다는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LFP 배터리를 그러니까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최초입니다. 중국 제외하고 보면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LG에너솔루션은 내후년부터 배터리를 LFP 배터리를 양산합니다. ESS가 LFP 배터리가 기본입니다. 그 3원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차전지는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지금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가격 차에서의 어떤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LNF는 LFP와 연관돼서 우리가 판단하고 최근에 주가도 다른 소재주가 2배 정도 상승을 보인 반면에 3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단기, 중장기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기로 이제 운영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전지를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은 대부분 물려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와 중장기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 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그러니까 당장의 주가가 기간적인 소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모습은 아직은 타이밍적으로 좀 빨라요. 앞에 말씀드렸던 18만 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프스텍 25만 원, LNF 15만 원의 고점을 돌파하는 주가 상승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반도체와 흐름이 비슷한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의 주가 상황에서도 반도체가 지난 10월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종목들도 10월장에서 2차 상승에서의 흐름이 강하게 진행이 됐어요. 동일하게 같이 움직였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11월장에는 바이오가 움직였고요.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반도체와 흐름을 궤적을 같이 하면서 내년 초 정도에 다시 주가가 움직이는 계기의 형태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장 어느 정도의 핑퐁 흐름에서 왔다 갔다 등락차를 보여주겠지만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매도했다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맥락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12월장 등락차를 이용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기 운용 전략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또 조정 이후에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앞서 핑퐁 하면서 이 등락차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박스 내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차를 이용한 단기 매매 측면에서의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1월을 겨냥을 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던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방원전에 대한 연말과 내년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한 달 전에 왔을 때 조방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의 흐름은요, 수급이 최우선입니다. 수급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매수 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관심은 즉 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방원의 종목들이 최근 뉴스 상황을 보게 되면 없는 건 아닙니다. 뉴스가 있는데 지난 10월이나 9월이나 8월, 특히 강했던 8월 시점에서의 뉴스 생산량 대비해서 최근의 뉴스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거래량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도록 최근에 거래량 수준에서 그렇게 증가 추세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관심과 거래량 측면에서의 흐름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정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서프라이징이었습니다. 500억 불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왜 주가는 이전만큼의 탄력도를 보여주지 못할까라는 점을 한번 되새겨보게 되면 50불에서 200불까지 가는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에서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 시기별 흐름을 보게 되면 2배, 그러니까 매출이 100억 불 수준에서 250억 불 수준, 이렇게 2배가 신장하는데 초기에는 분기 3개가 걸렸습니다. 3분기에 125억에서 250억 정도로 점프했어요. 근데 250억에서 500억 불로 2배가 올라가는 데는 5분기에 걸렸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그러면 이걸 그대로 국내 조방원 종목들로, 원전은 좀 다릅니다. 원전은 다른데 조방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난 23년부터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대략적인 그 방산업체 흐름들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6천억이었어요. 24년도에 1조 한 7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조 중반입니다. 내년에 4조 3천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천억, 1조 7천억, 3배죠. 1조 7천억, 3조 한 4, 5천억, 2배죠. 내년에 4조 5천억, 3조 뭐 중반대 4조, 이거는 2배가 아니라 0.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배가 아니라 1.7배, 1.6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고 하죠. 증가는 하되 한계 효용점에 도달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이 한계 효용점에 이제 도달해서 완만하게 성장세를 보여주는 측면, 그리고 조선주든 방산주이든 성장하고 계속 늘어나는 현상들의 모습은 보여주지만 이런 한계 효용점, 그러니까 초기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몸집이 되어서 3조 벌던 이익을 내던 회사가 내년도에 4조 벌면 많이 번 겁니다. 굉장하지만 이전에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2배, 3배 신장하던 회사가 40% 신장하고 50% 신장하면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가 상승 흐름에는 조금은 앞으로 흐름에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은 수출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주 가능성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익 규모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계속 감소해요. 1조에서 9천억으로, 9천억에서 8천억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주가는 최근 내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연간 단위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씩 감소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확대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보여줘야 돼요. 실제 수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원전주는 각각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기술 다르고 두산 에너빌리티 다르고 뭐 우진엔텍 다르고 다 각각의 흐름인데 그 중에서 원탑은 이제 원전주를 투자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을 판단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 근거라고 한다면 뭐 그 가스터빈, 이거는 굉장한 기술력이거든요. 전 세계적 이탈리아, 독일, 일본, 미국 정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번에 가스터빈을 미국에 납품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어마무시한 기술력입니다. 이게 굉장한 기술력이거든요. 요것도 있고, 그리고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을 포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에 말씀드렸던 조선과 방산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는 이 두 종목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원전은 기간 이후에 개선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조종이지만 가격이냐 기간이냐 요 관점으로 차이를 조금 편차를 둬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떤 섹터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 시장의 그러니까 색깔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색깔이라는 게 뭐 상승과 하락의 색깔이 아니라 그 간에는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봤고요, 조방원을 바라봤고요, 뭐 이런 데이터가 개선이 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주요하게 접근했던 종목들입니다. 조방원은 수출이 잘 됐던 종목이고요. 반도체는 업황이 개선됐다는 이제 숫자적으로 다 데이터가 증명되는 종목들이 최근까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를 겨냥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의 화두는, 시장의 화두는 업황의 개선이 아니고요. 저는 경기 회복에 대한 포커싱 되어진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적, 국외적
두 가지 나눠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GDP 성장률을 최근 3분기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1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역성장을 했으니까 이때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 안 좋았어요. 2분기에 관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6%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에 1.2% 성장을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1.9% 성장한다라고 예측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올 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IMF나 OECD가 1%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저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2.1%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보수적인 집단이 1.9% 성장을 한다는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뭐 4분기 좋았다 1분기 안 좋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한번 트렌드가 잡히면, 경향이 잡히면 그쪽으로 쭉 가게 돼 있거든요. 내년 경기도 좋아진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에. 데이터적으로 지난 2010년, 2014년, 18년, 22년 그리고 26년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항상 중간 선거가 있던 해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났어요. 이건 뭐 당연히 이유입니다. 집권당에서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당연히 경기 부양의 필수적인 요소가 부양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항상 좋았습니다. 중간선거가 있는 달 중심으로 해서 좋았던 적도 있고요. 그 전에 좋았던 적도 있고, 이제 시기는 약간 다르지만 그 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트럼프는 연임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권 시기에 지금 의회가 하원은 450명 중에서 225대 200이 거의 동수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행정명령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를 장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에 꼭 이기고 싶어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 거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미국의 고질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부양을 해야 되는 취지에서의 상황이 딱 지금 현재 당에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부양은 바로 지금부터 부양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가면 경기 부양에 대한 화두가 될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진핑 4기가 있습니다. 양회에서 내년 3월에 양회가 있죠. 그러면 중국은 빨리빨리, 지금은 중국은 어떤 삽을 파서 SOC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소비를 증진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지고, 양회 이후에도 뭔가 중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면 4기를 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커지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죠. 네.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게, 유럽이 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이 장기화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 겁니다. 종전이 되면 왜 좋냐? 세계 경기가 가장 화랑이었던 적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이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건 이슈가 있었어요. 재건을 기반으로 중동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이때부터 교역이 활발해지고, 이때 세계 경기가 쫙 좋아지는 형태로 됐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이후에 재건 비용이 뭐 1200조다 뭐 얼마다 하는데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여기 이제 투여되는 자산들, 자원들, 그러면서 세계 경기가 부양이 되는 형태가 진행이 되어질 거고, 국내 산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주가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간에는 그렇게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데 내년도에 화두로 될지 않나. 제가 경기 부양, 경기 민감주를 계속 경기 민감주가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경기 회복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대표적인 거. 석유화, 정유주, 유통주, 이런 종목들. 여기에 이제 건설이나 철강도 이제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따라갑니다. 1차적으로 석유화학이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왜냐면 석유화학주는, 기름을 가지고 2차 산업으로 들여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대한유화,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LG화학,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입니다. 유통주는 백화점주들이죠.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씁니다. 돈을 쓰는데 어디가 쓰냐? 백화점 가요. 당연히 백화점주, 신세계, 뭐 롯데쇼핑, 뭐 현대백화점, 뭐 이런 종목들, 뭐 이런 흐름에서의 내용의 종목들이 내년도에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아무도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이 없지만 내년의 화두는 경기 부양이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10% 20% 막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은근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1억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건지도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50% 사야 되고요.
다만 이제 사는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의 흔들림의 과정에서 핑퐁 시점에 모아가는 시점, 반도체 50%. 그리고 저는 30%는 기존에는 성장주를 샀어요. 근데 30%는 경기민감주를 살 겁니다. 20%는 성장주를 살려고 합니다. 성장주는 2차 전지나 로봇, 뭐 요 정도 흐름에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5, 3, 2로 해서 내년장을 대비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